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각자의 정류장 중에서 두 번째 정류장 정차할게요. 다시 학림 남지현.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어느 늦여름 학림다방에서였다. 극단 연출님이 대학로 단골다방에 외상값을 좀 전해주라며 심부름만 시키기는 미안하니까 남는 돈으로 너도 뭘 하나 시켜서 놀다 오라며 보낸 곳이었다. 다방이 거기서 거기지. 연출님은 뭘 또 대학로까지 가서 외상을 하고 그러나. 얼마나 특별한 곳이길래 그 까다로운 양반이 외상까지 달아놓고 다닐까 싶어 그날은 딱히 일도 없고 돈도 받은 김에 나도 커피 한 잔 시켜서 진득하게 머물러 보겠다 마음 먹고 들어간 곳이었다. 쌍문동 집에서 13번 버스를 타니 바로 맞은편에 내렸다. 건물 2층이라 했겠다. 삐걱대는 좁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입구에서부터 나직하게 오가는 말소리와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왔다. 조그만 베토벤 석고상 옆 창가 자리에 자그마한 체구에 여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목덜미까지 오는 새까만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얇은 입술을 셀쭉 담은 채 가느다란 눈매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담배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한 너머로 그 여자의 옆 얼굴만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연한 노을이 그녀의 콧등에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다. 아직 거리에 매미소리가 시끄럽게 흩어지는데 그 여자의 주변에만 선선한 가을밤 공기 냄새가 머물렀다. 나는 외상값을 치르며 다방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저 여자가 마시는 게 뭐요? 비엔나 커피라고 했다. 세련된 이름이 따라하기 민망하여 나는 괜히 바지춤에서 셔츠를 꺼내 안경을 닦았다. 나도 그거 하나 주세요. 곧 작은 커피잔에 하얀 크림 세 덩이가 소복 올라간 커피가 나왔다.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재차 커피 이름을 묻고는 비엔나, 비엔나. 입안으로 몇 번 되뇌인 뒤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 저랑 같은 거 드시네요. 이거 비엔나 커피. 여자는 예상한 대로 새침했다. 네. 돌아오는 낮은 목소리가 밤처럼 서늘했다. 크림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근데 왜 그걸 시키셨어요? 베토벤의 커피니까. 내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여자는 재빨리 질문을 돌려주었다. 크림 좋아하세요? 그때 크림은 부의 상징이었다. 별로 먹어본 적도 없어 맛도 잘 모르면서 나는 네 그렇죠 하고 냉큼 대답했다.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여자는 작은 숟가락으로 커피 위에 동동 떠있는 크림을 한뿍 퍼내 크림 위에 폭 올려주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귀한 걸. 넉살스레 웃자 여자는 왼쪽 눈을 살짝 찌푸리더니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한쪽 눈 찌푸리는 것이 윙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또 그렇게 예뻐 보여 괜히 마음이 설렜다. 저 여기 좀 앉아 있어도 됩니까? 다른 테이블엔 남는 의자도 없고. 마음대로 하세요. 처음 먹어본 크림이었다. 폭신한 감촉이 혀를 감싸고는 씁쓸한 커피와 함께 사박사박 녹아 사라졌다. 사방에 자욱한 담배 연기가 그날따라 달콤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일 없는 날이면 13번 버스를 잡아타고 학림다방으로 향했다. 연출의 외상값도 내고 오겠노라 자진해서 나섰다. 다방 갈 때마다 그 여자는 거기 있었다. 햇살이 느리게 비껴 들어오는 창가, 베토벤 흉상 옆자리, 자욱한 담배 연기와 가만가만 피어오르는 나무 냄새가 가득한 작은 다방에
깃이 넓은 셔츠에 귀 밑으로 뚝 떨어지는 단발머리를 하고서. 그 여자의 이름은 혜윤이었다. 혜윤은 마시지도 않는 비엔나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는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내가 아는 체를 하면 그제서야 고개를 까딱하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곤 했다. 서늘하게 맑은 목소리가 가끔은 잠겨 있었던 걸 보면 그게 아마 하루 중 그녀의 첫 마디가 아니었을까. 내가 넉살 좋게 맞은편에 앉아 재촉하듯 잔을 흔들면 혜윤은 별로 웃지도 않고 작은 숟가락으로 크림을 푹 떠서 내 컵 위에 올려주었다. 가늘고 긴 새끼손가락을 위로 치켜들고 엄지와 검지로 티스푼을 산뜻 잡는 폼이 학처럼 우아했다. 내가 투박한 손으로 몇 번 따라 해보자 혜윤은 웃음을 참듯 입술을 꼭 오므리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럴 때면 윙크하듯 왼쪽 눈을 찡긋 찌푸렸는데 웃음을 참을 때의 버릇인 모양이었다. 별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지만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참 좋았다. 그녀의 새카만 단발머리에서는 선선한 가을밤 냄새가 났다. 아닌 게 아니라 어느덧 가을이 깊어 풀벌레의 소리가 지천으로 흩어졌다. 햇살이 느른히 길 위에 떨어지면 새느강이라 불리던 동숭동 개천 위로 단풍이 흘렀다. 서편으로 난 창에 노을이 길어지고 바람에 습기가 누그러지는 계절이었다. 마냥 좋을 줄 알았던 계절은 금방 지나갔다. 그해 겨울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렸다. 겨울옷을 일찍 꺼냈던 기억이 난다. 근데 혜윤 씨는 왜 이 다방에만 다녀요? 어느 날 문득 던진 질문에 혜윤은 별 이상한 말을 다 듣겠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조금만 내려가면 종로에 피라몬이나 르네상스 같이 음악 듣는 다방도 있고 명동에 가무도 유명한데. 항림에 드나든 것도 어느새 한 달하고도 보름이 되었으니 뜸은 충분히 들였다 싶어 용기 낸 데이트 신청이었다. 신촌에 독수리 다방이라고 새로 생긴 데가 있는데 다음에 같이 가보실래요? 네 혹은 아니요 정도의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건만 혜윤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다. 역시나 학교 사람 아니었네. 이상하다 했지. 그리고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그날 내내 한 번도 이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다음에 다방을 찾았을 때 혜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 앞에 놓인 것은 비엔나 커피가 아니라 시커먼 블랙커피였다. 오늘은 저 주실 크림이 없나 보네요. 네. 혜윤은 낯선 사람 보듯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내심 벌써 손주 이름까지 정해놓았는데 학교 사람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교직원인지 아닌지가 궁금했던 것일까? 여자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고 극단 조연출 형에게 묻자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너 서울대 학생 아니라서 상대하기 싫다는 소리야 임마. 그러길래 서울대생도 아니면서 뭐 좋다고 줄창 거길 드나들어. 내가 내 돈 내고 다방을 가겠다는데 누가 뭐라 한단 말이에요. 거기 서울대 애들 아지트야. 지들 꽈방이라고. 오죽하면 별명이 물리대 제25강의실이겠냐. 나는 그날로 항림다방의 발길을 끊었다. 모멸감이 들었다. 나도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연극학과 하면 최고로 쳐주는 대학을 나왔고 졸업하고 나서도 명동 신촌을 돌아다니며 소극장이든 다방이든 마당이든 극을 할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니며 연출을 배우고 있었다. 분야가 다를 뿐 배움의 크기와 열망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다.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서울대가 무슨 벼슬이냐. 내가 지금은 잔심부름이나 하고 무대 바닥이나 닦고 있지만
나중에 꼭 극단 차리고 떼돈을 벌어서 항림다방을 내 아지트로 만들 테다. 여기서 공연도 하고 연극쟁이들 불러 모아 토론도 하게 하면서 너 같은 애들이 발도 못 붙이게 만들 테다. 밉고 분할수록 가을밤처럼 희고 서늘한 혜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들어오는 일도 없고 해서 나는 겨우내 뜨끈한 구들방에서 몸을 지지며 책을 읽었다. 생각나는 것들을 끄적거리며 극본도 꽤 여러 편을 썼다. 신춘문예에 글을 투고해 보았지만 당선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오르는 일은 없었다. 칼바람 숨이 죽고 공기에 물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올 무렵 나는 다시 혜윤을 만났다. 무거운 겨울옷을 넣어두고 가벼운 외투를 꺼내 입었던 기억이 난다. 동대문에 들러 공연 소품을 사오라는 연출의 심부름에 13번 버스를 막 탄 참이었다. 창가 자리에 혜윤이 앉아 있었다. 귀 아래로 뚝 떨어지는 단발머리, 앙 담은 얇은 입술과 번지듯 서늘한 눈매. 차창 너머로 여린 봄 햇살이 들이차 혜윤의 가느다란 눈에 고였다. 재혁씨! 눈이 마주치자마자 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왔다. 버스가 한 차례 덜컹 흔들렸다. 혜윤은 휘청거리다가 가까스로 손잡이를 잡고 섰다. 나는 고개만 까딱 숙이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미움보다 반가움이 먼저 올라온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항림에는 왜 안 오세요? 목소리에 조바심이 가득했다. 처음 타보는 버스라고 했다. 내가 더 이상 항림을 가지 않자 매일 13번 버스를 탄다는 이야기를 기억해 무작정 버스를 탔다고도 했다. 이걸 타고 하루 종일 돌다 보면 재혁 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를 왜 찾으십니까? 전 그쪽 학교 사람도 아닌데. 저는 출세길하고는 거리가 먼 연극쟁이입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미안해요. 내가 오해했어요. 답지 않게 안절부절 못하는 폼이 고소하기도 하여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다. 혜윤은 눈썹을 한껏 내리며 사정을 설명했다. 올 봄에 교련 철폐운동에 참가했었어요. 1971년 봄. 어느 대학 할 것 없이 대학가에는 교련 반대 시위가 한참이었다. 혜윤은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고 했다. 물리대 시위는 물론이고 법대, 상대, 그리고 길 건너 사범대 시위까지 쫓아다니며 목이 터져라 교련 철폐를 외치고 다녔다고 했다. 나도 그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었다. 사범대 시위대가 던진 돌이 지나가던 대통령 경호 차량에 명중했다는 이야기. 손에 흙 묻은 놈들은 다 잡아넣어! 라는 대통령의 명령에 무장경찰이 교내로 들이닥쳤고 학생 수십 명이 동대문 경찰서로 연행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혜윤은 자신이 그중 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 뒤로 부모님이 사람을 붙이시곤 했어요. 절 감시하신다고. 재혁 씨도 아버지가 보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항림 사장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왜 내가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까? 그쪽 학교 사람이 아니라서? 애초에 난 서울대 다닌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쪽이 멋대로 착각하고 실망하고 의심한 거지. 정말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그래서 왜 찾아오셨는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버스를 타면서 기다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혜윤은 머뭇거리다 눈길을 떨구며 대답했다. 그때 말씀하셨던 독수리 다방이요. 아직 괜찮으시면 같이 가고 싶어서. 웃음을 아낄 이유가 없는 대답이었다. 나는 고개를 젖히고 웃었다. 창밖 구름이 시야에 닿는 하늘 끝까지 밀려났다.
그 즈음에는 혜윤도 같이 미소 비슷한 것을 입꼬리에 올렸던 것 같다. 코끝의 공기가 기분 좋게 몽실댔다. 벌써 어디선가 꽃피는 냄새가 나는 듯도 했다. 나는 그날부로 다시 항림다방에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노을이 게으르게 비껴들 무렵 항림을 찾으면 혜윤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을 가만히 바라볼 때도 있었고 옆자리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도 있었다. 항림다방 뮤직박스에는 바로크부터 낭만주의까지를 아우르는 수많은 클래식 LP판이 있었다. 서당께 3년이면 풍호를 읊는다고 3개월 정도가 되자 어느 정도 클래식 듣는 귀가 뚫린 듯 했다. 나는 모차르트를 좋아했다. 물방울이 반짝거리며 온 사방에 튀는 듯 명랑하고 경쾌한 소리가 듣기 좋았다. 시절이 수상한데 마냥 해맑게 모차르트라니. 달달하다 못해 들쩍지근해. 혜윤은 베토벤 파였다. 예술이란 모름지기 저항과 혁명의 정신이 들어있어야 하는 거야. 혜윤은 그렇게 말하며 자기 몫의 크림을 떠내 잔 위에 올려주곤 했다. 그러면 또 나는 그렇잖아도 고달픈 인생인데 예술까지 씁쓸할 필요는 없잖아 하며 능청맞게 크림을 듬뿍 퍼먹는 것이다. 처음부터 블랙커피를 시키고 비엔나 커피에 크림을 추가하면 될 일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비엔나 커피 2잔을 시켜 크림을 이 잔 저 잔으로 옮기곤 했다. 그저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삶에 2번 없을 반짝거리는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시간을 수놓았다. 볕 좋은 날에는 밖으로 나가 동승동 서울대 캠퍼스를 발이 닳도록 걷고 또 걸었다. 서울대 학생들은 본들 캠퍼스를 프랑스 파리의 어디쯤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는지 학교 여기저기에 세느강이니 미라보 다리니 하는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놓았다. 파리에 가본 적은 없지만 혜윤과 함께 걷던 동숭동 캠퍼스는 그만큼 아름다웠다. 세느강 옆으로 개나리가 한껏 피고 졌다. 앙상하던 플라타너스 나무에 울창하게 푸른 물이 흐르고 어느새 잎사귀에 색이 든다 싶으면 바닥에 떨어진 은행 열매 냄새가 온 교정에 진동했다. 법대 분수대에 물이 마를 즈음이면 곧 미라보 다리에 눈이 소복이 쌓였다. 하늘이 높고 바람이 가벼운 날이면 나는 물리대 정원 마로니의 나무 아래서 혜윤을 위한 1인극을 열었다. 그 무렵 쓴 극본들은 죄다 사랑 이야기였다. 머리끝까지 달콤함에 흠뻑 빠져있을 시절이었다. 아, 그리운 나의 혜윤. 그대는 어째서 아직도 그리 아름다운가. 염라가 당신을 사모하여 당신을 이 어둠 속에 가두어둘까봐 걱정됩니다. 난 당신과 함께 이곳에 남아 이 컴컴한 밤의 대궐을 절대 떠나지 않으리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 박수소리가 함께 울렸다. 어디서 들어본 대사인데? 셰익스피어한테서 좀 빌려왔어. 눈먼 사랑하면 또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겠니? 그러면 혜윤은 내 어깨에 기대어 손톱을 만지작거리면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사랑에 눈머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가 아닐까. 돌이켜보면 우리는 별로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혜윤은 성북동 저택에 살았고 나는 쌍문동 단칸방에 살았다. 혜윤은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였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날 그녀를 데려다 줄 때 본 으리으리한 성북동 자택을 보아하니 사업도 보통 사업이 아닌 듯했다. 하기사 어느 평범한 집안 아버지가 학생운동 좀 했다고 딸내미에게 감시를 붙이고 한단 말인가. 그러나 혜윤은 있는 집 티내는 것을 거의 강박적으로 싫어했다. 가죽 핸드백 대신 천가방을 메고 다녔고 가방 속에는 립스틱이나 분 대신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사상계 같은 책이 들어있었다. 혜윤이 공산당 선언을 읽는 것을 보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나는 곧 그 책이 제목만큼이나 불온한 서적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항림 드나드는 사람치고 그 책을 안 읽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던 모양이었다. 부르주아 아가씨가 그런 책도 읽어? 종종 그렇게 이죽거리고 지나가는 남학생들이 있었는데 혜윤은 절대로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다. 그런 날에는 내가 옆에 있건 없건 다방문을 닫을 때까지 그 남학생을 붙들고 앉아 한바탕 쏘아붙여야 분이 풀리는 모양이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이었다. 부럽고 배 아프니 괜히 하는 말인 게 뻔한데 굳이 싸워서 좋을 일이 뭐 있을까.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부르주아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싶었다. 하지만 나는 굳이 그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적당히 비슷한 구석이 있어야지. 사사건건 그렇게 달라서 어떻게 만나냐. 공통점이 너무 없으면 오래가기 힘들어. 혜윤을 몇 번 만나본 조연출 형이 걱정스러운 조언을 건넸지만 나는 그저 늙은이 고나리질로 듣고 넘겼다. 그때는 그런 메꿀 수 없는 차이들이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로 다 상쇄되던 시절이었다. 사는 곳도, 좋아하는 음악도, 읽는 책도, 가치관도 달랐지만 나는 그 나름을 사랑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모습들이 내게는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각인되었다. 모든 연인들이 그러하듯 우리는 우리가 특별한 줄 알았다. 우리의 다름은 장애가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생각했다. 사소한 차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줄로만 알았다. 참고 이해하고 맞추다 보면 결국 비슷해질 줄 알았다. 그렇게 참고 이해하고 맞추기만 하면서 계절이 2번 돌았다. 그 무렵 연극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신촌에서는 마당극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셰익스피어나 몰리에르 같은 서양 고전극을 올리는 극장은 점차 줄어들었고 고전극을 올려도 꼭 배경을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로 각색하여 마당극 비슷하게 연출하던 것이 당시 연극계의 흐름이었다. 극단에 새로 오신 연출님은 뉴욕에서 연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었다. 언제까지 번역극들 그대로 하고 있을 거야. 각색을 좀 해보라고. 한국적으로 풀어내도 충분히 먹혀. 운 좋게도 내게 혜윤을 위해 쓴 극 중 로미오와 줄리엣을 재해석한 것이 연출님의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너 이걸로 입봉해라. 내가 서포트 해준다. 입봉. 태어나서 들어본 모든 소리 중 가장 가슴 뛰는 말이었다. 내가 쓴 극을 무대 위에 올리는 것. 연극을 시작하면서부터 품었던 나의 꿈이었다. 혜윤을 생각하며 혜윤을 위해 쓴 극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혜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렸다. 혜윤도 나와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 미온적이었다. 축하할 일이긴 한데 그걸 굳이 지금 해야 해? 굳이 지금. 그녀가 말한 그 지금은 유신을 뜻했다. 그 무렵 혜윤은 만나기만 하면 열올려 유신 정권을 비판하느라 시간을 다 썼다. 비단 혜윤뿐만이 아니었다. 그해 여름부터 항림다방에는 커피 냄새 사이로 진한 막걸리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학생들은 모이기만 하면 데모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토론을 벌였다. 주된 쟁점은 보통 투쟁하느냐 아니면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 이 시점에 우리가 투쟁의 기치를 올려야 한다는 게 투쟁론의 골자였고 그랬다가는 그나마 남아있는 역량마저 소진된다는 게 준비론의 논거였다. 재혁 씨, 우리 이렇게 앉아서 말장난이나 할 때가 아니야. 일어서야 해. 침묵하는 지성에게 주어지는 건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 그러나 내게는 그런 것보다 당장의 내 공연이 더 중요했다. 무려 입봉작이었다. 입봉작. 글자 모양마저도 설레는 그 말이 심장을 간지럽혔다.
연출님이 공연을 올릴 소극장을 찾아 투자를 끌어올 동안 나는 조연출 형과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내 극본을 들여다보며 글자들을 붙였다 이었다를 거듭했다. 배우들을 뽑고 함께 대본 해석을 하는 것도 나의 일이었다. 학교 다닐 때 했던 공연과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과는 또 달랐다. 하루하루 설렘과 부담감에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갔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자 혜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내게 실망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저 준비론 파인 척 혜윤을 걱정하는 척했다. 혜윤아, 나는 네가 너무 걱정돼.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조금 기다려보자. 내 걱정을 왜 해.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에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 항상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혜윤은 데모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었고 나도 나대로 공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우리는 점차 뜸하게 만났고 짧게 만났다. 혜윤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자꾸 고갈되는 기분이 들었다. 초연을 며칠 앞두고 우리는 결국 헤어졌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다. 버스에서 내려 잠시 걷는 동안에도 머리카락이 정신없이 흩날렸다. 혜윤이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초청권을 들고 황림다방을 찾아갔다. 재혁씨, 이 시국에 결국 이걸 올린 거야? 못 오니? 나 그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 미안해. 평소라면 대충 넘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에 꼭 와 하고 그냥 웃어 넘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혜윤에게 가져다 준 것은 그냥 연극 초대권 한 장이 아니었다.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또 그놈의 데모 작당 모의라도 하는 거야? 네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심각해? 혜윤의 싸늘한 눈매가 가라앉았다. 당신은 여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굴었구나. 저 앞에 총칼 들고 있는 군인들을 네가 무슨 수로 이겨. 유신에 반대하는 방법은 다른 것도 많아. 폭력에 저항하는 방법이 꼭 폭력일 필요는 없잖아. 나는 혜윤이 한 번 정도는 져주길 바랐고 그 한 번이 오늘이길 바랐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혜윤의 당당함을 사랑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그녀의 그런 날카로운 고집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재혁씨, 나이브하게 굴지 마. 지금은 그런 낭만은 죽어버린 시대야. 우리는 군인처럼 교련 수업을 듣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들을 수 없고 싫은 걸 싫다고 말했다간 개처럼 끌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 두고 봐. 너의 그 알량하고 비겁한 연극도 곧 검열로 중단될 테니. 지금 내 앞길에 저주라도 하는 거야? 혜윤은 입술을 꼭 다물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은 섬찟하게 붉어 혜윤의 얼굴에 피가 흐르듯 노을이 비쳤다. 그래, 재혁씨, 당신은 모차르트를 좋아하지. 나는 베토벤을 사랑해. 모차르트 세레나데를 듣는 사람과 베토벤 교향곡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이 걸어갈 수 있겠어.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진심이야? 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실수였다고 말해. 그러면 못 들은 걸로 할게. 여전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잘 지내라. 나는 한참 혜윤을 바라보다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낙엽이 버석하게 밟혔다. 걷는 내내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다시 혜윤의 소식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 나의 첫 공연이 있던 다음 날이었다. 혹시나 좋은 평이 났을까 싶어 산 신문 일면에 대학생 불법 시위라는 기사가 있었다. 전날 서울대에서 시위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학생들 몇백 명이 학교 광장에 모여 불법 시위를 벌였다고 했다. 나 그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 혜윤이 말한 그 중요한 일이 이것이었던 모양이었다.
주동자를 비롯하여 180명이 연행되어 갔고 그 중에는 여학생도 덜어 있었다고 했다. 함께 실린 흐릿한 사진 귀퉁이에 단발머리 여학생이 보였다. 귀 아래 단정한 가을밤처럼 숙연하고 차가운 머리카락. 그것은 혜윤이었을까?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신문에 내 공연에 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실리지 않았다. 나는 신문을 대충 구겨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 이듬해 서울대학교는 관악으로 이전했다. 학생들이 자꾸 반정부 시위를 일으켜 산속으로 쫓겨버렸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실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관악 캠퍼스에서도 시위는 계속되는 모양이었다. 라디오에서 대학가 시위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채널을 돌렸다. 나는 한동안 꽤 괜찮았다. 내 입봉작은 흥행하지는 않았지만 연극인들 사이에서 꽤 평이 좋았다. 이리저리 불러주는 곳이 늘어났다. 비슷한 느낌으로 소극장에서 자잘한 연출을 맡았고 꽤 큰 극장에서 조연출을 맡아 극을 올리기도 했다. 혜윤이나 항림다방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나는 바빴고 또 그럭저럭 잘 나갔다. 이별의 고통은 바로 오는 것이 아닌 모양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나는 가을만 되면 제정신이 아니었다. 가을은 혜윤의 계절이었다. 혜윤을 처음 만난 계절. 새카만 머리칼에 가득했던 가을밤 냄새. 항림창 너머로 늦게 떨어지는 노을. 함께 걷던 발끝에 채이는 은행잎. 서늘한 바람만큼이나 서늘한 혜윤의 목소리. 시간 뒤에 밀어놓기에는 너무나 선명한 기억들이었다.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어야 한다며 조연출 형이 소개팅을 몇 번 시켜주었지만 번번이 차이기 일쑤였다. 그러고 나면 나는 형과 술을 마시며 혜윤에게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부었다. 나쁜 년, 매정한 년. 지금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혼자 고상하고 고고한 척이야. 그러고 나서는 잔뜩 취한 채로 동숭동을 이리저리 쏘다니는 것이었다. 저항이니 혁명이니 데모니 하는 혜윤의 말들이 영 남의 말인 줄 알았지만 유신 반대 시위는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혜윤의 저주 아닌 저주는 사실이 되었다. 공들여 올린 연극이 검열에 걸려 취소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검열의 이유는 어처구니 없고 사소했지만 그 자체로 폭력이었다. 우리는 연출님의 지휘 아래 몇 차례 시위에 참가했다. 시위가 끝난 신촌거리에는 항상 최루탄 연기가 매캐하게 감돌았다. 조연출 형은 2번이나 경찰에 끌려간 뒤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다. 그 정도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극단 유망주라 불렸던 막내는 몇 날 며칠 고문을 당한 끝에 정신을 놓았다. 극단은 한동안 문을 닫았다. 쉬는 동안 나는 이따금씩 항림다방을 찾았다. 서울대가 관악으로 떠나자 항림을 가득 채우던 학생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한동안은 멀리까지 찾아오는 학생 손님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오기에 신림에서 해화까지는 너무 먼 거리다. 항림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새로 항림을 인수한 사람은 다방을 레스토랑으로 바꾸었다. 어느 날 또 동숭동을 걷다 나는 충동적으로 레스토랑에 들어가 보았다. 특유의 묵직한 연기 같은 분위기가 산뜻하고 세련되게 바뀌어 있었다. 라디오에서 흥겨운 가요가 나오고 나팔바지를 입은 잘생긴 웨이터가 주문을 받았다. 나는 함박 스테이크를 시켰다. 맛도 썩 나쁘지 않았다. 혜윤이가 보았더라면 기겁을 했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 나는 그 뒤로 다시 항림을 찾지 않았다. 계절은 자꾸 돌았다. 서울대가 사라진 곳에 작은 소극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신촌 소극장이 하나 둘 대학로로 옮겨오면서 내 일터도 자연스레 대학로로 바뀌었다. 물리대가 있던 자리에 미술관 건물이 들어왔고 혜윤을 위해 1인극을 하던 정원은 마로니에 공원이 되었다.
혼자 나와 마임이나 노래를 하며 버스킹을 하는 젊은이들이 꽤 늘었다. 법대 건물은 헐렸다. 그대로 남은 것은 총장 건물뿐이었다. 세월은 후려치듯 정신없이 지나갔다. 나는 극단 배우들과 함께 줄창 술 마시러 다니던 바의 여직원과 살림을 차렸다. 살뜰하고 좋은 여자였다. 아내는 내가 계속 연극을 하길 원했지만 아이가 생기자 마냥 좋아라 연극판에 머물 순 없었다. 그동안 모았던 쥐꼬리만한 돈을 들고 주위 연극인들에게 조금씩 빌리고 대출도 끼고 해서는 대학로에 작게 국밥집을 하나 차렸다. 정말 맛있어서 찾아오는 건지 의리로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늘상 술 마시러 오는 연극쟁이 동료들 덕분에 장사는 섭섭치 않게 잘 되었다. 장사를 시작하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빴다. 처음 서너 해 정도는 습관적으로 세다. 한 손가락이 넘어가자 해 바뀌는 것도 색이 버거웠다. 그러다 그냥 버티며 살아내는 세월이 훌쩍 10년이 넘은 어느 늦가을이었다. 윤재혁. 재혁씨? 그날따라 낮장사가 잘 되어 재료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마로니에 공원을 지나는데 선이 가늘고 체구가 작은 여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 나를 부르고 있었다. 희고 마른 턱, 앙 담은 얇은 입술, 날렵한 코에 길고 서늘한 눈매, 그리고 여전히 귀 아래 단정하게 떨어지는 검은 단발머리, 혜윤이었다. 세상에, 재혁씨 맞구나. 정말 그대로다. 하나도 안 늙었어. 아, 안 늙긴. 너야말로 여전하네. 아유, 아니야. 난 돈의 힘이야. 마사지 열심히 받은 덕이지 뭘. 칭찬에 유들유들하게 웃으며 빼는 폼이 낯설었다. 많이 깎이고 굴려진 모양이었다. 바람이 오소소 불어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낙엽 몇 장이 떨어졌다. 여기 잠깐 앉아있어봐. 커피 사올게. 나는 얼른 뛰어가 근처 카페에서 커피 2잔을 사왔다. 아메리카노를 2잔 시키려다 한 잔은 생크림이 올라간 걸로 주문했다. 생크림이 듬뿍 올라간 잔을 내밀자 혜윤은 머쓱하게 웃었다. 재혁씨는 아직도 이거 마셔? 난 설탕 줄이고 있어. 당뇨 올까봐. 나도 이제 나이가 40줄인데 몸 관리해야지. 나는 아메리카노가 담긴 내 컵을 보여주며 괜히 너스레를 떨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이제 여기가 내 나와버리지 뭐. 신촌 소극장들이 이제 다 대학로로 넘어왔잖아. 여기서 계속 연극하고 뭐 그렇게 살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다. 그놈의 연극. 돈도 안 되는 거 때려치우고 국밥집 하고 있어.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연극을 그만둔 것도 국밥집을 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혜윤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프게 그리워하던 사람이었다. 다시 만나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종이에 다 쓸 수도 없을 만큼 많았는데 막상 마주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저 깜깜하기만 했다. 다행히도 혜윤이 먼저 주변인들의 안부를 물어주었다. 그때 같이 일하던 조윤출님은 어떻게 지내셔? 그 양반이야 너무 잘 계시지. 극단 하나 꾸려서 열심히 살고 있어. 내년에 애가 대학 들어간댄다. 재혁 씨는 결혼했어? 말도 마. 이젠 애도 둘이다. 큰놈이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연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잘 됐네. 피는 못 속인다더니 신기하다 정말. 잘 되긴 돈도 안 되는 일인데. 넌 어때? 혜윤은 여전히 단정한 단발머리를 귀 뒤로 쓸어 넘겼다. 난 좀 늦게 결혼을 했거든. 아이도 늦게 가졌고. 딸애가 이제 곧 있으면 3살이야. 정말 예쁠 때네. 지금을 즐겨. 조금만 더 있으면 땡깡 피우기 시작한다. 혜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가만히 웃기만 했다. 오른쪽 다리를 꾹꾹 누르는 것이 자리가 불편한 모양이었다. 이제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할 말도 없는데
나란히 앉아있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다시 입을 연 것은 또 혜윤이었다. 오랜만에 항림회를 다녀왔어. 혜윤은 그렇게 말하고 머뭇거리다 덧붙였다. 재혁신 그 이후에 항림회 가봤어? 가을만 되면 갔어. 술만 마시면 갔어. 극장 쉬는 동안 생각날 때마다 갔어. 그러나 그런 말들을 할 수는 없었기에 나는 또 너스레를 떨었다. 거기 이젠 레스토랑이던데? 나는 우연히 근처 지나가다 배가 고파서 들어가 봤어. 비싸기만 하고 영 맛없더라. 다시는 안 가려고. 혜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재혁씨. 주인이 바뀌었어. 다시 꼭 가봐. 베토벤도 비엔나 커피도 뮤직박스에 LP판 음악들도 다 돌아왔어. 긴 시간이 흐를 동안 혜윤도 한 번씩 항림다방에 들른 모양이었다. 우리 자리도 그대로 있어? 우리라는 말에 혜윤의 흰 얼굴이 당황으로 붉어졌다. 우리라니 실언이다. 나는 허둥지둥 기억도 나지 않을 말을 아무렇게나 주워 섬기며 간신히 주제를 돌렸다. 혜윤이 겨우 꺼낸다는 말이 아기 기적이었다. 나는 나대로 또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간 써보았던 기저귀 브랜드들을 정성껏 설명했다. 혜윤은 어차피 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못할 정보들을 귀담아 듣는 척 연신 고개를 주워거렸다. 날이 조금씩 어둑해졌다. 혜윤은 시계를 보더니 가봐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예전에 다리를 다쳤거든. 날이 차면 좀 절뚝거리는데 이상하게 보지는 마. 혜윤은 그렇게 말하고 몸을 돌려 걸어갔다. 불편한 듯 내내 주무르던 오른쪽 다리가 슬쩍 끌리고 있었다. 별일 없으면 요 앞에서 소주나 한잔 하고 들어갈래? 나는 억지로 그 말을 삼켰다. 가끔 얼굴이나 보자. 그런 상투적인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그것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에 대한 예의다. 밤길에 운전 조심해.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다. 계절이 또 여러 번 돌았다. 대학로에는 온갖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카페와 옷가게와 대형 문화센터가 들어왔다. 언젠가부터 13번 버스는 106번 버스로 바뀌었다. 나는 쌍문동에서 도남동으로 이사했다. 대학로까지 가려면 그대로 106번 버스를 타면 되지만 나는 더 이상 버스를 타지 않는다. 어찌저찌 열심히 살다 보니 가게 규모가 꽤 커져 대학로에서 점포를 하나 더 내고 길 건너 성균관대 앞에 3호점까지 계약했다. 넉넉한 삶이었다. 아이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가게도 매니저에게 맡기고 나니 다시 할 일이 없어졌다. 사람이 나이 먹고 여유가 생기면 못 이룬 꿈이 생각나는 법이다. 조연출 형은 뒤늦게 문화해설사를 해보고 싶다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무렵 나는 유신검열로 올리지 못했던 연극들을 다시 손보고 있었다. 이제 와서 내가 연출을 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극판 떠난 지도 오래되어 아는 배우도 거의 없다. 무슨 대단한 마음을 먹고 시작한 일은 아니고 그저 아쉬운 마음에 옛날 글들을 하나씩 꺼내보던 중이었다. 애비가 영 안쓰러웠던지 딸아이가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내 글을 보냈던 모양이다. 한 극단 대표에게 연락이 왔다. 그렇잖아도 검열로 무대에 올리지 못한 그 글 추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족보를 따져보니 까마득한 학교 후배였다. 선배님 글이 너무 좋다고 꼭 같이 일하고 싶다는 말에 극단 막내 시절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양반이 날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며 미팅 장소로 정한 곳이 항림다방이었다. 다시 찾은 항림은 여전했다. 그다지 높지도 않은 좁은 나무 계단이
이제 한 번은 쉬어야 오를 수 있었다. 세월이 지나도 오래된 건물 특유의 묵직한 연기 같은 분위기는 변하지 않는다.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브람스의 초상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못 보던 메뉴가 늘었다. 밀크티니, 홍차 같은 젊은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음료가 생겼고 치즈케이크 같은 디저트도 들어왔다. 사장이 직접 로스팅한 원두도 파는 모양이었다. 뮤직박스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계산대가 들어왔지만 옛 모습 그대로 클래식 LP판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나는 비엔나 커피를 한 잔 시키고는 창가 두 번째 자리에 가 앉았다. 자그마한 베토벤 석고상은 아직도 그대로 있었다. 혜윤이 들려주던 베토벤의 일화가 생각났다. 그거 알아? 베토벤 교향곡 3번이 원래 나폴레옹 헌정곡이었다는 거. 원래 곡명은 보나파르티였대. 그런데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자 베토벤은 배신감에 격분해서 표지를 찢어버리고 제목을 영웅으로 바꿨어. 그야말로 자유와 저항으로 가득 차 있던 인간이었던 거야. 진정한 예술가였던 거지. 혁명이니 저항이니 그때는 그런 것들을 그리 귀담아 듣지 않았었다. 어떤 정치적 이념도 드러내지 않는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때였다. 정치가 예술을 짓밟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때였다. 그 시절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을까? 나는 커피를 마시며 그 시절 혜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다. 혜윤이 무조건 맞다고도 내가 다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신념에 충실히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와 이런 생각을 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극단 대표가 늦는 모양이었다. 늙은이는 조급해하지 않는 법이다. 나는 문간을 바라보며 대표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때 다방 안으로 젊은 여자 하나가 들어왔다. 퍽 눈에 익은 인상이었다. 새까만 머리카락, 성마른 턱에 작은 입술, 옆으로 가느다란 날카로운 눈. 원두 오늘 로스팅한 걸로 2봉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딘가 서늘한 목소리. 분명 아는 이의 그림자였다. 혜윤보다 훨씬 키가 크고 머리도 허리까지 치렁치렁하게 길렀지만 옆모습에 여태 다 놓지 못한 이의 자취가 있었다. 여사님은 잘 계시고? 네, 엄마가 안부 전해달래요. 커피 늘 잘 마시고 있다고. 여자는 원두를 받아들고는 곧 다시 문을 열고 사라졌다.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해 사장에게 그 여자에 대해 물어보았다. 누구의 커피를 사가느냐고, 혹시 그 사람을 아느냐고. 홀로 사는 엄마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들러 커피를 사간다고 했다. 엄마가 서울대 동숭동 시절 유명한 운동권 인사였는데 지금은 남편과 사별하고 성북동 집에서 혼자 살면서 예술 후원재단을 운영한다고.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꼭 들리셨는데 지금 어르신이 앉아 계신 곳이 그 여사님 지정석이었어요. 요즘은 건강도 안 좋으시고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신대요. 예전에 시위하다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나이 들면서 더 악화된 모양이에요. 거동이 불편해도 항림 다방 커피는 마셔야 한다며 매달 결혼한 딸을 보내 원두를 산다고 했다. 왜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아주 가깝게 지내던 이였어. 오래도록 다 못 잊은 사람이야. 그 딸이 다시 오면 부디 내 명함을 좀 전해줄 수 있겠나?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너스레만 떨었을 뿐이다. 아니야, 뭐 그냥 궁금해서. 신기하잖아, 원두만 사가는 게.
원두만 사가시는 분도 많아요. 나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로 가앉으려다 문득 생각난 것처럼 몸을 돌렸다. 참, 요즘도 음악 신청을 받는가? 듣고 싶은 음악 있으세요? 가능하다면 혹시 베토벤 교향곡 3번 틀어줄 수 있겠소? 항림다방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대 뒤로 사라졌다. 스피커가 부스럭거린다 싶더니 곧 현악기의 웅장한 울림이 다방을 메웠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먼지들이 가만히 떠다녔다. 나는 오래된 소파에 몸을 깊게 파묻고는 눈을 감았다.